반감기에 조정이 온다니까. 그러면 조정 오면 좀 미리 팔아서 기다렸다가 조금 내려가면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수량을 늘려가면 어떨까? 근데 그게 쉬우면 맞습니다. 다 부자 되죠.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은 거래량이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4월 달이 최고점이었어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구독자 28.5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는 비투슈아님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들과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상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뭐 요즘 같은 때 안 좋으면 안 되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근황부터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대표님께서 한국에 오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 만에 오시는 건가요, 한국에? 32년 만에? 와, 32년이면은 거의 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변했을 텐데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32년 동안.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언제 한국에 오시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또 이벤트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비투슈아 대표님을 만나 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네.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 나서 반감기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제목을 비투슈아 쇼! 쇼로 정해봤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가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의 연속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즐겨보고 그리고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나고 나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흥분되는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의 방향도 좀 잡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준비하면서 또 시청각 자료도 준비해서 제가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감동의 연속.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20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 한번 재현도 해보고 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정말 돌아보면 감동의 연속일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은 손수건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감동의 도가니 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벌써부터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비투슈아 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내용적으로 예고편으로 조금만 좀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반감기가 뭔지 그리고 또 주위에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또 막 뜨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섣불리 들어오셨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 반감기의 의미, 도대체 반감기가 뭔지, 왜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나누고 사실 쇼라고 해서 그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니고 강연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기초를 가볍게 한번 다지고 또 우리 오래되신 분들 이분들은 재점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희열을 느끼면서 한번 또 즐겨보는 그런 시간. 제가 어쩌면 노래도 부를지 몰라요. 정말 쇼입니다, 쇼. 네, 쇼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뭔가 이 비투슈아 대표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행사인 것 같고 뭔가 이 무대 자체가 역동적인 그 느낌들이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전해져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좀 에너지들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 올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들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절로 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투슈아 쇼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들 또 나누고 저희 행사 이야기들도 좀 더 이어갈 텐데 자, 반감기 얘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자,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반감기 2주도 남지 않았는데 많이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감기 전후로 어떤 변화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사람들이 반감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당장 내 핸드폰 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가격적인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반감기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기대치를 가져야 될까 이게 좀 명확하게 생길 것 같은데 사실 반감기 하면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딱 썰리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루에 900개씩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50개로 줄어드는 그런 이벤트인데 뭐 비트코인 450개는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00개, 내일도 400개, 모레도 400개 이렇게 매일 400개가 줄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시장에 이거 좀 모자란데? 아니 블랙록이 사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도 산다고 그러고 은행도 산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산다고 그러는데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반감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 게 당장은 뭔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채굴자들이 조금 접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채산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보상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월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둘 사람들은 아직까지 버티다가 아마 그때 반감기 지나고 나면 월급 반으로 줄어들면 아마 그때 짐 싸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약간 가격이 술렁술렁거릴 수 있잖아요. 채굴자들이 많이 떠난다니까. 그러면 해시레이트 좀 떨어질 테고 그런 불안감이 아직까지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또 빌미 삼아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주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 와, 제가 두 번째로 드리려는 질문까지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이번에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까 어떨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트쇼와 대표님께서는 일정 부분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반감기 자체만 놓고 보면 채굴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건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대략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길게 보면 그런 하방 압력이 있어 왔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채굴자들이 떠날 만큼 떠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네 비트코인 이러면서 저희 정상 궤도로 올라갔는데 자 그렇게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 상방 압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ETF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떠나는 하방 압력 그리고 ETF의 상방 압력의 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밸런스를 맞아갈지 이게 관건인데 당장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때 살짝 출렁출렁 하다가 분위기 보고 별거 아니네 하고 정리가 되면서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습니다. 반감기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이 반감기에 또 조정이 온다니까 그러면 조정 오면 좀 미리 팔아서 기다렸다가 조금 내려가면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수량을 늘려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쉬우면 맞습니다. 다 부자 되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팔고 살짝 꺼진다고 해서 더 밑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더 내려갈까 봐. 조금 더 기다려볼까? 더 떨어지면 아니야 조금만 더 하다가 갑자기 슉 올라가면 아니 아까 살 걸 그랬네? 아니 다시 내려가겠지. 그러다 또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지켜보고 평상시에 열심히 일해서 좀 월급 모아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약간 술렁거릴 때 기회다 싶으면 그때 싹 모아가는 게 차라리 좋은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돈이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 사지만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좀 그냥 즐기고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진짜 비투쇼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저점 고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돈 벌었다는 분은 주변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절대 사고 팔지 않고 저도 이제 늘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께도 늘 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 나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시점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 이제 모아만 가다가 뻔히 보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니까 그때 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탁탁탁 해나가면 충분히 좋을 수 있거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시장에서는 너무 변화도 빠르고 막 상승폭도 크고 하락폭도 크다 보니까 정말 욕심만 조금 버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거기서 늘 보면 한 발짝 더 가려다가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 게 이제 ETF를 말씀 주셨고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ETF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요즘에 이제 ETF가 약간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가격이 크게 이제 급등하다가 조금 진정세로 돌아섰는데, 이 ETF를 움직일 수 있는 또 중요한 변수,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ETF가 본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지금 이건 파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ETF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지난주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ETF 이거 초대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진행자가 뭐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지 않았냐 이런 결과 나올 줄. 그러니까 이제 레리 핑크가 뭐 당연히 잘 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네, 그 얼굴 맞습니다. 표정을 보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저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게 반응이 뜨겁네. 왜냐하면 레리 핑크도 이 비트코인을 막 진심으로 위해서 막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 비트코이너들한테 이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좀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생각보다 파이가 큰 거죠. 본인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야 이런 결과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한 2, 3주 정도 조정이 있었죠. 근데 그 조정이 왜 그런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 GBTC 물량이 막 유출이 높았다가 꺼지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나 보다. 안정세에 접어드나 했는데 갑자기 3주 전에 갑자기 이 친구들이 막 팔아대니까 시장이 갑자기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GBTC 이 물량이 제네시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이제 파산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GBTC 처리해 이렇게 땅땅땅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팔아서 피해 보상하려고 판 건데 이걸 그냥 팔아서 자기네들 집 사고 차 사려고 그러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보상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줬냐면 이제 인카인드는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맡겼던 형태로 그대로 반환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맡겼거든요. 제네시스의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고팍스라든가 또 제미니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맡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GBTC를 비트코인으로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이거 가져갈 수는 없고 GBTC를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를 받았죠. 네. 그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로 샀습니다. 그러면 GBTC를 팔았지만 비트코인을 바로 샀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 압력은 네트로 보면 그게 그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매도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ETF가 거래되는 이 거래되는 시간에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장 마감 후에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나 밤에 이 시장의 반응으로 이거 큰일 나겠네? 미리 팔자 하고 미리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이 팔려서 그게 시장에 던져져서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다른 친구들이 살 만큼 사고 이제 좀 수그러들고 매도만 남았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서 판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데이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체인 지표 봤을 때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양전환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것들은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을 보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걸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또 우리 비투자 대표님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ETF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이런 건데 또 하나 어떤 중요한 또 이슈가 생겼는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과 만약에 승인됐을 경우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금융의 허브였는데 이제는 살짝 밀려가는 느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이 혼자 치고 나가는데 이거 옆에서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빨리 뭔가 해보자 그랬는데 이 움직임을 보니까 약간은 공격적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미국 같으면은
비트코인 ETF를 살 때 발행하는 주체들이 블랙록이나 아크 이런 데서 현금만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사도록 했습니다. 설령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입금한 다음에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도록 ETF가 발행되는 만큼 이걸 이제 현금 기준 이렇게 정했는데 홍콩에서는 인카인드로 해!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인카인드라고 그러면 이제 이 발행하는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야 이걸로 해!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이 현금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현금으로 하다 보면 이제 현금 자금력이 큰 회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블랙록 같이 벌써 현금 보유가 많은 회사들은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잠깐 옆으로 놔두고 현금 때려 넣어서 이걸로 그냥 사고 팔고 해서 그냥 물량을 불려 나가는데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것도 팔려면 또 제값 받고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장외거래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런 제약이 있는데 이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소극적이 될 수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막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게 이 중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뭐 비트코인을 못 사게 하고 코인하는 사람 막 잡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롭게 중국에 계신 분들 코인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네. OKX에서 위안화 입금만 안 되는 것 뿐이지 은행 입금을 통해서 이 바이낸스 커뮤니티에서 나 이만큼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팔 사람 하면 이제 이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고 별점, 평점이 이 사람은 4.5점 나오면 5점짜리 찾아서 입금하면 바로 USDT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로 사면 되는 거니까 홍콩이 지금 너도 나도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또. 네. 괜히 지갑 샀다가 지갑 잃어버리면 이거 다 날아간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기회 놓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들, 베이비 부모들이 ETF를 사가지고 재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만 달러에 사가지고 지금 뭐 거의 2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중국 할아버지들도 포모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국의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막대한 부가 ETF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좀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이슈 하나만 또 짚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뭐 닐 카슈카리 이런 분들이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지금 자산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우리 기대치를 좀 부합하지 못할 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연준의 인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건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제롬 파월이 결정하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느낌이 팍 드는 게 연준의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시장과 늘 교감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맞게 결정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기대를 가지면 야 이번에 네가 나서 얘기하고 찌르면 이 친구가 나와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 인하는 나중에 내년이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시장이 깜짝 놀라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네. 또 너무 과하게 내려가면 또 다른 친구 찔러서 이 친구가 나와서 그래도 인하는 하지 이렇게 또 조절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텐데 레리 핑크의 예측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레리 핑크는 기본적으로 2번 보고 있고요. 네. 2번. 어쩌면 3번까지도 보는데 2번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CNBC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의 예상은 3번인데 그런데 뭐 어쩌면 레리 핑크도 자금용 멘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한 번 더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금리 인상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늦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트코인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죠. 시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이 주입이 돼서 너도 나도 이 막 쏟아지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돈으로 뭐 하나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 사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늦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의 이 방향입니다. 2022년 같으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이 무슨 말 하나 이 발표할 때면 막 눈 뜨고 그냥 쳐다보면서 막 가슴 졸여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지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데 달러까지 얹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인의 방향은 벌써 정해졌다. 다만 한 달 늦게 금리 인하를 하나, 2달 늦게 하나 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빠져서 들었는데요. 말씀대로 사실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들,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 그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가다가 저는 사실 이번에 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너무 쉬지 않고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씩 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괜히 뭐 이상한 뉴스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한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좀 간질간질하게 살짝살짝 거품 빼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막 너무 급등할 때 오히려 약간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 한번 기반을 잡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이렇게 과열될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찬물을 딱 뿌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또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것과 그리고 최고 가격, 최고점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한 18개월 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늘. 네. 그런데 돌아보면 패턴이 매번 달라요. 기간적으로 대략 비슷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2021년에 가격적으로는 11월에 최고를 찍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은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그리고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4월 달이 최고점이었어요. 4월 달. 4월에. 그러면 사실 지난번 예전 사이클과는 많이 달랐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오르니까 역시 예전 패턴대로 가는구나. 2013년 패턴이야 이거 쌍봉. 오케이. 그러면 뭐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막 미친 듯이 10만 달러 깬다. 이러고 다들 기다렸고 저도 사실 그때 기다렸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시장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감히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고 굉장히 저도 사실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함께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10만 달러 간다고 저 플랜 B가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냥 다들 손을 꼭 잡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응원 열망했는데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오케이 내년 11월에 3억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러면 3억 기다리고 계시다가 2억 9천까지만 갖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략 기준점만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기준점을 잡아보자면 아직까지의 패턴을 보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확하게는 1년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18개월이지만 2021년 패턴을 봤을 때는 4월이 고점이라고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상승 폭을 봤을 때 상승 폭도 2021년 같으면 연준의 제롬 파월이 갑자기 긴축 정책 이걸 얘기하는 바람에 가다 말아버렸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FTX가 작업 쳐서 가격 못 올라가게 막 끄집어 내려라 뭐 이런 지시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점 얼마 이걸 정해놓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목표가를 가져보면 어떨까? 목표가를 굳이 잡아보자면 보수적으로 한 15만 달러 정도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15만 달러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탁탁탁 분할로 접근하면 만약에 중간에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올라가고 한 2번 팔았는데 한 5번 팔려고 그랬는데 2번 팔고 떨어지면 시간은 흘러가서 내년 뭐 10월, 11월, 12월로 간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 조금만 올라도 그냥 얼른 정리하고 털고 나오면 큰 실수는 없고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